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민심과 찬심. 옛날 한 시골에 두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은 굽 빠진 항아리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동생은 선량하고 부모에게 효성스럽기로 인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가들어 가정을 이룬 형은 덩실한 집을 지어놓고도 부족하여 늘 어머니를 모시는 동생을 데려다 일을 시켰으며 어머니도 공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던 어느 해 대소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세려고 동생은 기승을 부리며 울부짖는 서람풍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소못을 입고 새끼로 허리를 질끈 동이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이날따라 추위는 유달리 혹심하여 동생의 손은 구운 가게처럼 빨갛게 얼어 낯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지 쪽 바위 밑에 웅크리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던 동생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하였으니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동생의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하였으니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깜짝 놀란 동생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사람은 물론 짐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동생은 방금 한 말을 다시 외웠습니다. 그러니 또 자기 말을 받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낫을 들고 바위 주위를 살펴보니 새하얀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염소의 골을 쓰다듬으며 또 그 말을 말하였더니 염소는 수염을 쫑긋거리며 받아 외웠습니다. 동생은 이 신기한 염소를 팔아 어머니의 생일을 쇠려고 염소를 끌고 고을로 향하였습니다. 읍에 들어선 동생은 말하는 염소 사시오. 하고 외치며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다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가마 타고 지나가던 원님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마를 멈춰 세우고 호령하였습니다. 너 이놈, 세상에 말하는 염소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염소를 말을 시키면 은전 100냥을 상으로 주고 말 시키지 못하면 민심을 소란시킨 죄로 너의 키를 낮추리라. 동생은 원님에게 공손히 절하고 염소의 대가리를 쓰다듬으려 말하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도 못하여 무엇을 대접한단 말인가? 염소는 또 수염을 쫑긋거리며 또랑또랑 동생의 말을 받아 외웠습니다. 기이하게 생각한 원님은 동생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세세히 듣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미물 짐승까지 감동시켰으니 이는 세상이 칭송할 만한 일이다. 여봐라, 거 사람이 없느냐? 원님의 부름소리와 함께 시종이 들어왔습니다. 금고에 가서 은전 150냥을 가져오너라. 시종은 달려가서 은전 150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므로 내 상으로 은전 150냥을 준다. 염소는 가지고 가서 집에 두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동생은 원님에게 꾸벅절을 하고 은전과 염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생일을 잘 쇠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에 골도 내밀지 않던 형은 소문을 듣고 달려와 동생을 보고 전후 사연을 캐어 묻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와 나는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간인데 그 염소를 나한테 하루만 빌려달라. 동생은 형의 말대로 염소를 형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형은 웃음 주머니가 흔들흔들하여 즉시에 염소를 끌고 고을 원님이 있는 대청 앞에 가 고을이 떠날 듯한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말하는 염소를 사시오. 말하는 염소를 사시오. 고을 사물을 골똘히 보고 있던 원님은 대청 앞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시종을 불러 사연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종이 들어와서 원에게 또 말하는 염소를 판다는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원님은 부모에 대한 효성은 좋으나 금전을 너무 탐내는 그 총각의 행실이 괘씸하여 한번 단단히 혼내놓으려고 시종을 보고 그 녀석을 어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헌데 들어온 사람은 어제 그 총각이 아니고 비교적 잘 사는 부자 같은 중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원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너 그 염소를 말시켜 보아라. 형의 눈앞에서는 새하얀 은전이 뱅글거리고 돌았습니다. 그는 웃음 주머니가 흔들흔들하여 동생이 시킨 대로 염소골을 만지며 말하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일인데 나무 한 단 못하였으니 무엇으로 대접한단 말인가. 헌데 염소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종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형은 연거푸 말하였으나 염소는 말하는 대신 뾰족한 뿔로 형을 떠받으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원님은 대노하여 호령하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 엎어라. 사령들은 원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르르 달려들어 형을 대번에 엎어놓았습니다. 너 이놈 옷을 반반히 입은 자식이 나무를 못하였으면 옷이라도 팔아서 어머니의 생일을 지내야지. 감히 고을에 와서 그따위 허튼 소리로 민심을 소란시킨단 말이냐? 원님의 호령과 함께 사령들은 욕심 많고 불효한 형의 볼기를 보기 좋게 서너 대 후려쳤습니다. 빌어맞는다고 매를 맞게 되자 형은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대노하여 더 크게 욕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성 없고 형제간에 의리 없는 너 같은 놈은 매를 더 맞아야 그 버릇이 떨어지겠다. 여봐라, 곤장 100개를 안겨라. 형은 빗발치듯한 곤장 속에서 개를 달아매는 듯한 아우성을 치다가 까무러쳤습니다. 헌데 정신 차리고 보니 사령은 오간데 없고 옆에 염소가 서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모진 아픔을 참으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염소를 본 형은 부하가 치밀어 돌을 들어 염소를 때려 죽였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형이 언제나 돈을 벌어오겠는가고 멀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피투성이 된 형은 동생을 보자 눈에 불을 일구며 욕설부터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놈도 동생이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때려 죽일 놈아. 어서 이 형을 업지 못할까? 동생은 치솟는 울분을 가까스로 참으며 형을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비대한 자기를 업고 온 동생에게 찬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내쫓으며 욕하였습니다. 너의 그 재간둥이 염소 때문에 내 이 지경이 되었다. 길에 염소가 있으니 가져다 콱 잘 살아라. 동생은 대꾸도 없이 주먹을 부르지고 달려갔습니다. 불쌍한 염소는 돌에 골이 터져 뇌장이 흘러나왔으며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염소를 가져다 집 뒷울 안에 파묻었습니다. 봄이 오자 이 염소 무덤에서는 신기한 참대순이 솟아나더니 하루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생은 염소 생각을 하며 그 참대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습니다. 참대는 끝이 보이지 않게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뒷울 안에서 벼랑간 쏴하는 소리가 나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광채가 뿜기었습니다. 동생이 달려나가 보니 참대나무 밑에 번쩍이는 은전들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참대가 하늘 옥황상제의 금고 밑을 뚫어놓아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소문은 또 욕심 사나운 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듣자 단숨에 동생의 집에 뛰어온 형은 동생네 뒷우란부터 살피었습니다. 하늘로 곱게 솟은 참대나무 밑에는 아직도 드문드문 은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전번 동생의 염소를 죽인 일 때문에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걸려 선뜻 참대를 달라 하지 못하고 한식경이나 다다르자 말하였습니다. 얘야, 저번에 이 형은 분김에 내 그 염소를 죽였는데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려라. 그 덕분에 너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니? 동생, 저 참대를 나한테 주게. 동생은 형의 저번 행실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으나 그래도 자기 형이라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기뻐서 연신 동생을 칭찬하더니 큰 참대는 어쩔 수 없자 옆에 금방 솟아오르는 새순을 뽑아가지고 가서 집 뒷울 안에 심어놓고 매일 물과 비료를 주며 빌었습니다. 어서 빨리 자라서 하늘의 금고 밑을 터지어 동생보다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이 심은 참대 역시 무럭무럭 자라 하늘을 찌르며 날따라 자랐습니다. 형네 온 집 식솔은 매일 참대를 둘러싸고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안간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낮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고대하던 형의 일가는 기뻐 참대 주위에 빙둘러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 저 멀리에서 신누런 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려온다. 몽땅 신누런 금이야, 금이다. 형은 기뻐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헌데서 하는 소리가 점점 크고 가까워 오더니 별안간 신누런 똥물이 사태처럼 쏟아져 내려 형은 물론이요 그의 집까지 몽땅 똥물에 잠기었습니다. 자라고 자란 형의 참대는 하늘 측간 밑을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여 욕심 많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의리 없는 형은 한번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똥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천신과 민심은 일치하거늘 이는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백정의 아들. 옛날 한 고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백정은 물론 그의 자자손손들까지 모두 제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여 다른 집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나 백정의 아들은 나이 20이 되도록 장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윤대감의 집에는 관연한 딸이 있었지만 역시 출가를 시키지 못해 벌써 수년을 하루와 같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늙도록 일점 혈육이 없다가 하늘에 백일치성을 들인 후에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보았는데 대가리와 바른 심통이도 돼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문 밖에 나갈세라 후원에다 별당을 짓고 그곳에 가둬놓고 크면 차차 변하겠거니 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나는 사이에 20세가 되도록 그 모양 그 꼴이라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한이 건너 두 입지나 인근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감 부부는 동서남북으로 수소문해서 사윗감을 골랐으나 말만 듣고 꼬리를 빼는가 하면 간혹 대감님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찾아왔던 총각들도 색시를 한 번 보고는 즐겁해서 도망치는 바람에 부모의 속은 타고 나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연한 처녀를 그대로 늙힐 수는 없어 제일 천하다고 소문이 난 백정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노라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백정 역시 아들을 호라비로 늙히고 싶지 않던 차라 아들을 불러놓고 한숨을 쉬며 전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부모의 마음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윤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던 말 그대로 처녀는 사람의 옷을 입었으나 돼지대가리의 돼지발이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나까지 이런 여자와 배필을 맺게 되는가? 하고 한탄하다가 이것도 팔자인가? 아니면 연분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되자 신부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인즉 보름날이라 달이 휘영청 밝은데 달빛은 후원 별당을 어루만지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와 빈베개만 비춰주니 백정아들의 생각은 밑빠진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일생에 배필이란 여자가 돼지대가리에 돼지발 쪽을 가졌으니 내가 백정의 아들이라고 잡아서 고기라도 팔아 돈이라도 모으라는 겐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니 잠은 오지 않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서 탄식하며 각시를 보느라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이 미물의 짐승이 남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양부모가 정해준 혼인이니 좋아도 내 아내요. 못나도 내 아내니 우리 함께 삽시다. 이것이 하늘이 준 연분이 아니겠소. 그러니 세각시의 더운 눈물이 백정의 아들의 손등을 한뿍 적시었습니다. 세각시는 창문가에 다가앉아 보름달을 향하여 중얼거리며 손을 싹싹 비비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깜짝 놀라 쫓아가 보니 세각시는 새고패를 뒹굴더니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돼지어울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처녀는 돼지 어물을 들고 와서 옆에 놓고는 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서 인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다고 죄를 받아 인간에 내려와 돼지로 태어나서 굴욕을 받다가 보름날 백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될 수 있는데 오늘 천행으로 귀한님을 만나 허물을 벗게 되었으니 버리시지 않는다면 소첩이 평생을 받들어 모실까 하옵니다. 하며 이마를 숙이는데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예의범절 또한 출중하려니와 목소리는 꾀꼬리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장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하인을 불러 신부방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녀가 발끝으로 별당 창문턱에 다가가서 새치 혀끝으로 창호지를 구멍내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분명 고른 둘인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라 다시 눈여겨보니 옆에는 돼지 허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님,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고른 둘이온데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고 옆에는 돼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줄로 아래옵니다. 윤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감의 생각에 제 핏줄을 받아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키워서 백정의 아들에게다 짝을 지어주었더니 19은 백정의 아들이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 다시 가보게 한 후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쳤습니다.
대감의 마누라가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글쎄 알몸뚱이인 딸이 반겨 맞으며 어머님, 빨리 내 옷 갖다 주세요. 옷 갈아입고 부모님께 인사하겠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지라 하도 기쁜 김에 엎어지며 무릎을 다쳤건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감님, 어서 위관을 갖춰 쓰고 딸과 사위 철받을 차비나 하시오.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윤대감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라서 멍에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절을 받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윤대감은 그제야 무릎을 툭 치며 하는 말이 그러게 이성지압은 만복지원이라고 혼사장에 있다시피 원앙지압은 전생에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림없느니라. 하며 딸과 사위를 하루 이틀 데리고 놀다 보니 어언 반년 만에야 사돈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백정네 집에서는 아들을 보낸 후에 하루를 삼추같이 눈뿌리가 빠지게 앞산 오솔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나 종무 소식인지라 백정이 매일 술상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가 하도 가난해서 백정지를 한 탓에 결국엔 돼지 며느리가 차례져 이 녀석이 안 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잡아먹고 오는 모양이지. 하고 푸념하는데 난데없이 신랑 신부 도착했다는 기별이 전해왔습니다. 백정이 버선발로 마루에 나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사뿐 내려 절하는 며느리를 보자 어찌나 기쁘고 반갑던지 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야, 난 윤대감님의 딸이 돼지 혼을 타고난 돼지라기에 백정이란 천한 일을 했다고 후회했는데 이젠 죽을 때까지 백정지를 해야겠다. 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디 부서나 며느라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고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데 없다고 업신보지 말고 천하다고 깔보지 말아야지요. 북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이요.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요. 이 세상에 백정이 없다면 잔치, 환갑상은 물론이요. 세상에 육부치는 뭘로 놓으며 임금님이 잡수시는 육부치는 누가 잡아서 올리겠나이까. 그러니 이 세상에 백정의 일이 제 일인 줄로 아뢰나이다.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후련해진 백정은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하고 연신 되뇌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화목한 가정의 웃음을 꽃피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합니다. 아름다운 철을 얻은 거사. 성거사는 가산 사람입니다. 출가 전에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입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습니다.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3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 3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 3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 3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 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습니다.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기륭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습니다. 온종일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세상 부귀를 손에 침 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소자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수행 공부의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 부기를 흠모했으니 10년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질을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열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절과 좌양,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는 곧바로 도성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지해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발이 한자가 넘는지라 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걸어서 몇 리를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친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10여리도 못 가서 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취성은 가산갈산 아래에 도착해서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습니다.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 2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30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해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재가 한창 소여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제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취성이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횡행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재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재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와라. 동생이 즉시 주인 댁으로 가서 상 2개를 차려왔습니다.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려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로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수재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5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재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열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혈처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길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천함을 어찌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토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죠.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양을 정하고 길리를 택했습니다.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습니다. 수재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을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취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닫고 안장을 한 뒤 안수재에게 말했습니다. 8월 아무 날에 미인이 천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재가 물었습니다. 조상의 덕이 그리 빨리 나타나나요? 용기가 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술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8월 아무 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가 안씨 집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습니다. 여기가 안수재 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시죠.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나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내려 놓고는 안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본읍 좌숙 곽 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20에 이웃 동네 오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죠. 내일이 혼인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내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안 아무에게 있도다. 안 아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내가 안씨 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100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내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 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간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00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처자와 상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짝으로 맞이하거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연세가 40도 안 되었고 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처녀를 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 금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다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으니 이웃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질 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양 대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스라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그를 하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얘를 갖추어서 이장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필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제자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이을 겁니다. 그뒤 영험이 부계처럼 들어맞았습니다. 궁지에서 높은 의리를 보인 절부. 절부 이 씨는 함경남도 갑산의 양가 여자입니다. 16살에 같은 마을 황일청에게 시집갔다가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가 젊고 자식도 없어 제가 시켜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죽어도 제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수절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이성 지방의 풍속을 보면 여자들이 절개를 숭상하지 않았고 교활한 불량 소년들은 재주와 용모를 갖춘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무리지어 와서 겁탈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만은 그 저리가 높다 하며 감히 겁탈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군에 한피룩이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 씨의 재색을 탐내 문 밖에서 엿보고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피룩이 불량배 10여 명과 함께 이웃집에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 황가 여자를 취하면 어떨까? 무리가 모두 손을 젓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개 고든 여인이요. 욕만 먹지 뜻대로 못할 것이요. 피룩이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 황가 사람들이 모두 출타하고 노약자만 남아있네. 맹수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이 우리가 황가 여자를 겁탈하면 절개가 높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러나 무리는 다들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룩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4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먼저 치겠다. 무리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이 씨의 집을 둘러쌌다가 문을 따고 난입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이 씨는 놈들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요. 좋은 일일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서두르시나요? 피룩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일이 이뤄졌으니 요란스레 굴지 마라. 그러고는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보이지 않고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밝혀보니 이 씨가 있긴 있었는데 비단줄에 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피룩은 당황해 겁이 나서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시부모는 목을 맨 이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통곡했습니다. 틀림없이 한가놈 짓이라 짐작하고 광가문 앞으로 가서 통곡하며 고발했습니다. 태수 역시 놀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약을 내려주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피룩과 무리는 모두 잡혀왔습니다. 피룩은 가명에 보고하여 때려 죽였고 다른 무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귀양 보냈습니다. 조정의 아뢰니 조정은 이 씨에게 정문을 내렸습니다. 강물 속에서 곰과 싸운 귀찬, 노귀찬이란 자는 재상집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 여주에 살면서 뱃사공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평소 배악스럽고 막대 먹으니 나쁜 뱃사공으로 인근에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장사치들을 배에 싣고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를 스쳐 지나가는데 키가 작고 골격도 볼품없는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입고 있는 삼배옷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등에 푸른 보찜을 지고 손에는 막대를 쥔 채 강가에 서서 외쳤습니다. 날 좀 태워주어 늙은 다리를 쉬게 해주시오. 귀찬이 얼굴을 들어 바라보고는 아래쪽 나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에 가서 기다리든지. 선비가 그 말대로 얼른 강가로 뛰어갔습니다. 배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아래쪽 나루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귀찬이 다가왔다가 보지도 않고 배를 저어 내려갔습니다. 선비가 또 부르니 귀찬은 더 아래쪽에 있는 나루를 가리켰습니다. 선비가 또 강가를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아래쪽 나루에 서 있는데 귀찬이 또 못 본 채하고 배를 저어 내려갔습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했지만 귀찬은 끝내 선비를 태워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배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선비는 흙깃 보고 배가 강가에서 대략 20걸음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는 몸을 조금 웅크렸다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새 선비가 배 안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찬은 처음에 선비가 하찮은 존재라 생각하고 홀대했지만 그의 용맹을 보고는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앉아서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자 정도 되는 작은 총을 꺼내 화약을 집어넣고 불을 들고서 동쪽 뱃머리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저 서쪽 뱃머리로 가서 나를 향해 꿇어앉거라. 귀찬은 감히 찍소리도 못하고 서쪽 뱃머리 아래로 가 꿇어앉아서 감히 선비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총을 들고 귀찬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어 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쏘려 하다가 쏘지는 않고 일부러 늦추니 귀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오직 두 손을 고추 모아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꼼짝달싹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벼랑간 총을 쏘니 배낮에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귀찬은 고꾸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당황해 귀찬이 이미 죽었다 여기고도 감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비는 서서히 작은 총을 넣고 보찜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귀찬 쪽으로 가서 목을 들어 올려 숨기운을 살폈습니다. 귀찬은 한참 뒤 소생했습니다. 온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대머리가 되어 상투가 간 곳을 몰랐습니다. 선비가 귀찬에게 배를 대라고 명했습니다. 선비는 배에서 내려 강가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귀찬에게도 하선하라 하여 귀찬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엎드려라 하니 엎드렸고 바지를 내리고 볼기를 드러내라 하니 귀찬이 볼기를 드러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마자 즉시 그대로 따랐습니다. 선비가 손에 든 매를 들어올려 귀찬의 볼기를 3번 내려쳤습니다. 3번 다 다른 곳을 쳤는데 매가 살 속을 파고들어 보이지 않다가 매가 나오고 나서야 살에서 피가 솟아올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귀찬이 다시 기절했다가 또 소생했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수염을 휘어잡고 큰 소리를 질러 귀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공주 금강 이사공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하루에 한 사람을 7번 건네주고 다시 도로 실어왔어도 조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강가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도 죽으면 묻히겠지. 저곳이 이사공이 죽어 묻힌 곳이다. 자손이 크게 번창하니 지금까지 금강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문득 저곳을 가리키며 저곳이 이사공의 묘다라고들 한다. 오늘 내 2다리가 저리고 물집이 생겨나 너무 아파서 한 걸음도 더 걷기 어려웠다. 내게 태워달라 부탁했거늘 너는 나를 태워주지 않았지. 무릇 태워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3번이나 아래쪽 나루를 가리키고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하여 나를 고달프게 만들고 기만했느냐. 어찌 그리도 심하게 굴 수 있느냐. 차후로는 절대 이 같은 악독한 짓을 하지 말거라. 오늘은 운 좋게 나를 만난 거로 목숨을 살렸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어찌 너를 살려주겠느냐. 귀찮은 머리를 두드리며 쉴 새 없이 은덕에 감사드렸습니다. 때마침 당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 같았는데 젊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귀찬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읍하고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이놈은 일찍이 배에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놈입니다. 나를 배에 태웠다가 고의로 다시 내리게 하고 돛을 높이 올려 도망쳐버렸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군새끼 걸어서 가느라 과거 날에 늦을 뻔했습니다. 돌아올 때 다시 두물머리에서 이놈을 만났죠. 이놈은 나에게 동행하자 하고는 나를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었죠. 이놈은 헤엄을 잘 쳐서 가벼운 오리처럼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또 물속에 서서 팔을 뻗어 나에게 욕을 퍼부었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지금 선생께서 이놈을 응징해 주시니 소자의 예치욕이 조금이나마 녹았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용문산으로 훌쩍 떠났는데 나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귀찮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조리한 지 몇 년 만에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털도 점차 자라났지만 매맞아 볼기에 남은 검푸른 흉터는 마치 뱀새 마리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했습니다. 이로부터 귀찮은 뱃사공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떠돌며 오를불락했습니다. 그뒤 재상가에서 도망간 죄를 용서해 주니 다시 옛날처럼 한양을 왕래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종로 거리를 걷다가 술집에 들어가서 잔뜩 취했습니다. 나오다가 술라군에 잡혔는데 귀찬이 나졸을 발로 차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여러 나졸이 일제히 달려들어 결박하고 대장에게 보고하니 대장이 귀찬을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대장은 버럭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통금을 어긴 것만 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데 거기다 나졸을 차서 상처까지 입혔으니 얼마나 죄가 크냐.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도다. 대장은 볼기를 몹시 세게 치려 하다가 볼기에 큰 흉터가 3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장은 평소 뱀을 싫어하여 뱀과 비슷한 모양조차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관에게 맡겨 죄인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질이 조금 느슨해져 귀찮은 몸을 피해 다시 여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은 감히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귀찮이 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상류에는 우뚝 솟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백암이란 절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초동이 달려와 귀찬에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 꼭대기에 큰 곰이 있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무척 살진 곰이라 그 고기라면 1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귀찬이 급히 배를 저어 바위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상아떼를 짚고 곧바로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곰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후려쳤습니다.
곰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거대한 돌을 뽑아내 던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며 곧바로 귀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귀찬이 도망치니 곰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귀찬이 배를 저어 강 가운데에 이르러 돌아보니 곰은 이미 선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귀찬이 상아떼를 들어서 또 치니 곰이 그 상아떼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귀찬이 다른 상아떼로 치자 곰은 이번에도 상아떼를 빼앗았습니다. 귀찬이 배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던지고 나니 이제 배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귀찬이 빈손으로 섰습니다. 곰이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귀찬이 황급히 피하려 했습니다. 귀찬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친다고 믿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곰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강좌우로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과 곰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조용하기만 할 뿐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배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니 용들이 싸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뒤 귀찬이 떠올랐는데 시체였습니다. 곰이 얕은 곳으로 나와 사람처럼 섰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곰은 서서히 지평현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뒤 소문의 양평군에 있는 산에서 곰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죽었다 하는데 바로 그 곰이라 합니다. 부인의 꾸중을 듣고 쓴 노진재의 편지. 광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못하고 활도 못 쏘았습니다. 지체와 문벌이 낮고 집안도 가난했는데 힘써 농사 짓지도 않으니 그저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갔습니다. 한양에 대대로 아는 집안이나 인척이 좀 있어 30여 년간 출입했지만 사귈 만한 인물이나 재주가 없었으니 일개관인과도 교우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처가 꾸짖었습니다. 한양을 출입하는 선비가 절반은 착실히 공부하여 벼슬자리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권세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요. 그런데 당신은 글귀가 어두우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얻는 것은 논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30년 한양 출입에 절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늘 한 번도 찾아와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첩이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혹 주색에 빠지거나 잡기를 한 것은 아닌가요? 선비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며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속여 대답했습니다. 내가 풍병 있는 사람도 아닌데 30년 한양 출입을 헛되이 했겠소. 모성 아무개와 젊었을 적부터 친밀한데 그가 나의 공공함을 늘 걱정해 자기가 평안감사가 되면 한미천 주겠다고 약속했소. 그 사람이 재작년에 등과해 지금은 홍문관의 정사품 관직으로 있어. 내가 상경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조만간 반드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시루떡을 차려놓고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며 하늘에 축원했습니다. 매번 아무개가 승품했는지 물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둘러댔습니다. 6, 7년 후 부인은 왕래하는 친척에게서 아무개가 평안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선비는 상경하고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맨발로 달려나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모관이 드디어 평안감사가 되셨답니다. 왜 가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내일 출발하셔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몰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뒷날을 기다려야지. 왜 그리 조급하게 구호. 부인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다시 재촉했습니다. 왜 안 가세요? 말이 없지 않소. 그러자 말을 새내어왔습니다. 선비가 또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아프오. 그 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누가 나를 위해 천리길을 가주겠소. 처가 말했습니다. 이웃마을 아무개와 약속을 했어요. 노자도 다 준비해 두었어요.
선비는 더욱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편지 쓸 종이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가 큰 편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선비가 온갖 핑계를 대고 백방으로 회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밤사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마침내 염치불고하고 편지의 겉봉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영, 절하, 하집사, 임납, 노진재, 상우서. 안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생은 우월하고 황당한 유생으로 기구한 형편에 몰려 차이를 알지 못하고서 감히 평소 친분이 없는 재상께 이렇게 서신을 올리나니 대감께서 얼마나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을 다 기록하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별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생은 우월한 신세에 마음가짐을 산만하게 하여 젊은 시절 학문할 기회를 놓치고 가산을 경영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양을 출입하면서 논일며 남은 술잔과 식은 밥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이리저리 살아왔으니 처자가 몰락해도 소닭 보듯 보아넘기고 약간 있는 농토도 황폐해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 포기하고 친척도 무시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현명함에 의지하니 제사를 받들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겨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가장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입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소생을 꾸짖었습니다. 소생이 여러 해 동안 한양으로 가서 논 잃었는데도 높은 사람 한 사람과도 교유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비록 아녀자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파께서는 유생 시절부터 지체와 문벌, 가문의 명망으로 보아 반드시 크게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로 하파의 성함을 끌어와 말을 꾸며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무개는 실로 나와 절친한 사이인데 평안감사가 되면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이렇게 저를 속인 것이 6, 7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일시의 미봉책에서 나온 말인데 늙은 저는 진담인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번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루떡과 밥을 올려 축원하고 목욕제계하고 기도를 올린 것은 모두 하파께서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십사 빌고자 함이었습니다. 하파께서 등과하시고 나서부터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더 간절히 기대하며 모대인께서 무슨 벼슬을 하시게 되었나요? 하고 매번 물었습니다. 소생은 하파의 얼굴도 못 배웠지만 이미 해놓은 말이 허망해지는 게 두려워 작년에는 어떤 벼슬을 하시고 올해는 어떤 가자를 하셨다고 일일이 대답하며 정말 서로 친밀한 듯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집사람이 친척을 통해 대감께서 평안감사로 나가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소생으로 하여금 가서 걸퇴를 해오라 했습니다. 그러니 소생의 번뇌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없다고 하니 말을 구해와 대기시켰고 몸에 병이 났다 하니 사람을 써서 보내자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 종이가 없다 하니 큰 편지 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제 고민과 답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중단시키려 하기도 했지만 앞에 말한 것들이 허망하게 탄로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또 편지를 쓰자니 대감과 저는 평소 모르는 사이라 이 역시 어떠했겠습니까? 소생은 지금 번뇌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전말을 드러내옵니다. 그러니 하파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헤아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나이다. 편지를 다 써서 부인에게 주니 부인은 즉시 이웃종을 불러서 노자를 계산하여 주고는 곧바로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영문이 열려 있어 편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봉투를 열어보고 두세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평안감사는 홍문관 시절 이후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꿈속에서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양반집 같은 데서 부인이 정결하게 목욕하고 맑은 물로 시루떡을 쪄서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축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무개는 바로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비의 편지를 보니 꿈자리와 부합하는지라 멍하니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정이 가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성에 감동해 편지를 갖고 온종을 불러 앞으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댁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제들은 장성했는지 낱낱이 묻고 상세히 알아보아 진짜 중마고우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종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원님이 과연 한양에 절친한 친구가 계셨구나. 비록 궁벽한 시골에 살고 계시지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는 종을 숙소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감사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댁 생원님은 내 중마고우이기에 마땅히 재물을 보내려 한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무거워 가명을 통해 보내겠다. 너희 생원님은 약과를 무척 좋아하기에 지금 한 궤를 보내니 내가 먼저 보아라.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게 하니 과연 유과였습니다. 뚜껑을 다시 덮어 기름종이로 싸고 가는 줄로 묶어봉하고 관인을 찍었습니다. 또 종에게 부모가 있는지 물어보고서는 대학과 25개를 따로 싸주며 부모에게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노자를 넉넉히 챙겨주고 편지도 주면서 서둘러 돌아가게 했습니다. 종이 돌아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인의 기대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허무맹랑한 일을 벌여둔 셈이라 우환이 망갈래나 되어 문득 병 아닌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처가 황급히 알렸습니다. 아무개 종이 돌아와요. 이윽고 종이 살인문 밖에 도달하니 처는 마루 앞에 나가 섰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문틈으로 몰래 살피기만 했습니다. 종이 들어오는데 등에 복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앞마당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먼저 무사히 다녀온 것을 위로하고 다음으로 짊어진 것이 무슨 물건인지 묻고는 황급하게 평안감사가 보내온 답신을 찾아서 선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봉에는 노진제 집사 회납 기백사장이라 쓰여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휘움을 받고 얼굴을 대하듯 읽었네. 더욱이 동정을 알 수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니 즐거웠네. 쟤는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바쁘니 그 번거로운 수고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관아가 천리나 머니 여기까지 왕림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뒷날 한양 집에 왕림하는 나를 기다려 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불비양과 한궤를 함께 보내네. 선비는 팔팔하게 생기가 돌아서는 사대부의 기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일어나 창을 밀치고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천리 먼 길 다녀오느라 노고가 많았다. 종이 말했습니다. 다행하게도 한염을 입어 무사히 다녀왔으니 무슨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사또님의 관대한 배려가 소인의 어머니를 위한 약과에까지 이르렀으니 생원님의 은덕 아닌 게 없사옵니다. 마침내 감사의 분부와 접대가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한바탕 다 아뢰었습니다. 또 따로 싼 약과를 꺼내 그 부모에게 드리니 선비가 크게 생색냈습니다. 선비가 안으로 들어가 궤를 열고 약과를 꺼내 한 입 먹어보니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쳐다보며 그 놀라운 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풀어보니 약과는 불과 2겹이었고 궤 속에 가운데층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 품질이 제일 좋은 은 1마리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값을 계산해보니 만금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선비 부부는 크게 놀라고 기뻐 몸이 3길이나 뛰어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여인, 나주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노복도 없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처와 딸도 시골 상민들과 내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채마밭이 있었습니다. 선비의 딸은 비녀 꽂을 나이가 지났는데 밭에서 몸소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 옆에 상놈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가 같은 때 호미질을 하다가
넌지시 않은 말로 처녀를 희롱하니 처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상한인데 어찌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그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양반은 우리 집 마루 밑에 우물우물하다. 처녀가 분노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간수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한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에서 상한을 잡아가 엄하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고는 고음을 받들어 한 달에 3번 동추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힌 것을 원통해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다가 두 눈이 모두 멀어버렸습니다. 그 처는 동서로 구걸하여 옥바라지를 했지만 계속 뒷바라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산을 모두 팔아 돈 2억 원을 만들어 와서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제 힘도 다하여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네요. 간신히 돈 2관을 구해왔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신문고를 치료합니다. 그동안 이 돈으로 연명하세요. 제발 죽지는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별했습니다. 상한의 저는 전전걸식하며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임금은 경희궁에 거처 있는데 그녀는 대궐 아래로 가서 길 옆 술 파는 집 일을 해주며 거기에 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근면하고 성실해 매사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히 술집 주인 노파가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주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대궐 안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걸 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문고를 칠 수 있을까요? 주인 노파가 말했습니다.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길래 신문고를 치려 하느냐? 그녀가 일의 전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감정에 북받쳐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가련하게 여겨 술 마시러 온 대궐 군사에게 그녀의 원통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문고를 한번 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니 대궐 안이 놀라 어수선해져 그녀를 잡아 형조로 보내서 진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배가 듣고는 원통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정을 애달파하여 원정을 잘 써서 올렸습니다. 임금이 읽어보고 크게 감탄하여 어사를 보내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게 했습니다. 형조의 관문이 먼저 가명에 도착하니 소문이 나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옥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죄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야, 아무야. 내 처가 상경에 신문고를 쳐서 어사가 사건을 조사하러 방금 내려온다 하는구나. 그 사람이 듣고 그러냐 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으니 두 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사가 내려와서 문서를 자세히 보고 이전 판결을 뒤집자 그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